동료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난 정부, 우리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왜 망했을까? 복기를 해봐요. 그런데 지금 김성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꼼수를 쓰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한 길을 뻔히 보면서 왜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는지 답답하게 그지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 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그렇게 소신 없는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좀 소신을 가진 국무위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길이 또 문재인 정부를 저는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제가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178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산정 근거를 내달라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온 답은 국정과제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은 국정자문위에서 소요 추계하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별도 세부 산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우리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78조든 8천억 정도만 맞춰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쭉 추계를 해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과소 추계를 한 것도 있고, 제 분석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총 합쳐보니까 약 207조 9천억 정도가 나와요. 이게 의도적으로 축소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추계를 한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재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부총리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은 너무 궁색해요. 그 궁색한 거는 우리 부총리님의 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의원들이,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는 전부 다 이 법인세, 증세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성식 의원 말씀대로 솔직해져야 돼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153조에 대한 공약 가계부를 증세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꼼수로 했던 것이 담배값 인상이고, 또 뭐예요?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 정산파 등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면세자를 더 늘려주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늘리고 있는 법인세도 지금 나는 부총리께서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 대상이 129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좀 더 걷겠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저는 도저히 그 마인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표적 증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니,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법인세를 걷게 되면은 법인세에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장들 아닙니까? 50%는 다시 국민에게, 그때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게끔 된다. 이런 관점에서 129개 상위 그룹에다가 물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면, 이런 답은 아니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 부총리님의 소신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답을 해요? 저는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7만 4천 명 공무원 충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추계해갖고 저한테 낸 인건비가 5년간 19조예요. 그래도 5년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퇴임하는 30년 뒤에는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연금까지 따지게 되면은 704조가 들어가요. 무려.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이거 계산하는 겁니까? 저는 필요한 공무원 늘려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 일자리 늘려야 된다, 공공 일자리 늘려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가 115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민간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요. 한 센터에 보통 센터장이 있고 복지사가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다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월 얼마 주는지 아세요? 지금 473만 원 줘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거기 근무자에 대해서 권장 임금이 150만 원 이상은 받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이 급여에서 깎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센터당 평균 90여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데 늘려줘요. 이거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야 될 때 한다라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도 없고 종합적인 조사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그러시잖아요. 답이 없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필요한 데는 돈 써야죠. 근데 정작 돈 써야 될 때는 쓰지 않고 그러면서 과하게 지금 제일 먼저 이것을 손봐야 될 거는 저 공공 부분 구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은 쓸데없는 데에 인력이 넘쳐나고 꼭 필요한 일자리에는 우리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구조 조정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걸고 있는 100대가제 이것부터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전 정부 꼴이 그대로 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망치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당 의원님들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러겠어요? 네? 야당이니까 여당 잘못되라고 대통령 잘못되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쓴소리 하지 않고 덜렁덜렁 넘어가면 나라 망하고 국민도 고통받고 정권 망하고 하는 거예요. 정권 성공한 정권 되시라고요. 제발. 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는 거는 쓰임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178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계가 된 건지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 구조조정을 하는 게 나는 우선이다. 두 번째는 공공 부분의 구조개혁 없이는 이 세출 구조조정 불가능하다. 이 칸막이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같은 부처 내에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안 돼요. 어떤 예산이 어디에 장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되나요? 네? 근본적으로 이거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제 개편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놓고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더 낫고 예?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세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반 이상, 그러니까 반에 가까운 수가 지금 세금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전부 다 누릴 복지는 다 누리겠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야당 의원들도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해주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가 이게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목 잡는다 욕하겠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발목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합당하게 합당한 안을 가지고 나오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국회 전까지 정부가 약속한 바대로 공공 부분을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건지 하는 안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 저희들이 내년 예산 짜 드릴 것 아니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국정 운영 경험이 있으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국정과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정기획 자문회의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여기 이제 참여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애초에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나 또 저희 재정당국의 어떤 재정 기준이나 준칙에 따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의견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정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추계나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 롤링 플랜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양적인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질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 조정은 단순히 세출 구조 조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개까지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정원 내에서 이 구조개혁국을 2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구조 조정을 정말하고 이것이 또 어제 오늘 말씀 나왔던 혁신성장의 또 다른 동전의 이면입니다. 이런 구조정이 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공개혁 부분도 저희가 일자리 로드맵 만들면서 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어제 조금 신축적인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이 공공개혁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우선 예산 편성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후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특히 이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이 공공부문, 이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세제 개편 문제인데 저희도 생각하러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세제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금년 예산 과정이나 또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 근무자들이 한 9천 명 정도 돼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 해가지고 적당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530만 원 정도로 올렸어요. 근데 그걸 기재부에서 다 깎은 거예요. 네? 내년 예산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데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합당하게. 저 의원님, 마이크로 하기 이제 한 사업까지 일하시면은, 저건데, 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얘기가, 이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건데도,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공적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가요, 처음에 민간차에서 NGO 단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적 발상으로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만큼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뻔해요, 제가 봐도.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공적 부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민간 차원에서 해야 돼요? 아니, 출산율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누가 돌볼 거예요?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하게 국가에서 저출산 예산 매년 시도시킨다는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 써야지. 안 맞잖아요.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의원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 이제 공부방 내지는 놀이도 같이 해주는 것인데, 제가 지금 아까 1,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국에 한 4,000개, 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국장할 적에 제가 관악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당 한 100만 원 정도 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그 후에 예산실 또 실장하면서 그 돈을 늘려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는데 지금 한 600만 원까지 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후죽순처럼 또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90%, 한 하위 10% 정도는 최근 제도는 제가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만 한 90%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워낙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하고 별도로 네, 그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만나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병국 의원님 질문에 답 주시면서 한 가지를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내놓는 그 세법 개정안이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그 세법 개정, 그러니까 세제 개편의 모든 걸 다 가져온 건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지금 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세 재정 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면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성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조세 부담률과 또 이 법인세 문제, 소득세 문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 MB 정부 이후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18%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19% 이상까지 올라갔던 게,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 비중이 한 2010년에서 1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중이 그 이전에는 소득세보다 높았는데 2011년부터는 이게 하락을 해서 2012년 이후에는 이렇게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이 추세가 이렇습니다. 과연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가계 소득이 많아져서, 법인 소득보다 많아져서 이렇게 이 세금을 가계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가계 소득과 법인 소득 비중을 봐도 이제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소득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에 가계 소득은 하락 추세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법인의 경우는 일테면 담세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으니까 박근혜 정부 이 4년간은 어땠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쭉 봤어요. 내국세가 4년 동안 24%가 증가했는데 담배세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61.9% 늘었고 소득세는 44.9% 늘어난 데 비해서 법인세는 18.8% 늘어난 겁니다. 이 법인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요, 이게 무슨 세수가 늘어난 게 전부 박근혜 정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최저한세율 올린 거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정부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야당이 예산안 붙잡아 놓고 민생 발목 잡는다는 욕 먹어가면서 최저한세율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1%, 2%씩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 없었다면 법인세는 이렇게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특히나 소득세 중에서도 이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노령 은퇴하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근로소득세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42.1%가,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확 늘었는데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기타소득, 이자소득세 이런 거는 전부 이 근로소득세 증가분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소득층에서도 이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왔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
조세 부담률도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8%대로 내려와 있고 16년도에 조금 올라서 이제 19%대를 회복했네요.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조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이게 이제 그 세후 진위계수 개선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고소득층과 또 고소득 이 대기업법인 고소득법인에 대한 세율 조정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소득층 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이 증세를 통해서 이 그 조세 부담률을 이 적어도 20% 이상 이렇게 올려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 그동안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이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걸 이제 하위 20% 소득계층 대비 상위 20% 소득의 이를 비교해 보면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17.6배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점차 이 그 소득 격차가 이 증가해 왔고 그래서 사실 그 소득세율 최고세율 같은 경우도 이 비교를 해보면 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 또 이 국세 비중이 낮은 연방 국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그 OECD 국가 평균이 한 47%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최고세율이 낮은 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가 인하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수 국가가 인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 11개국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국이 인상을 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또 2만 불 정도 수준 되는 우리하고 소득 수준도 비슷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그 나라들이 약 평균 한 2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사한 나라들에 비해서도 다소 좀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한 2% 정도 올리는 그런 이 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든지 법인이든지 면세 비율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의원님. 47%가량 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누진세인데 그 누진도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소득세 경우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이 병존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많도록 이제 노력을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효과가 많을 것 같다. 합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전 산업의 임금 평균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뭐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예.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정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99년에서 2016년까지 이쪽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지금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1% 인상했을 때 전 산업 평균 임금 0.55%가 인상된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성장이랄지 고용에다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0.12%, 고용은 0.1%포인트씩 각각 지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부총리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오히려 최저임금 향상이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더할 것이다.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서 최저임금에 따른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산 코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그렇지만은 정부는 그것이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록인데 지금까지 실증적인 분석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뭐 올리질 않았으니까 실증 분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연 최저임금들을 쭉 인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났는지 실증 분석도 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아마 이렇게 큰 폭으로 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좀 해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분석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의 이제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 자료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는 그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있지는 않고 단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자료가 없이 지금 했다는 것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요. 자, 이 2015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자료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오시기 전인데 세제실장은 알고 계시죠? 네. 2015년대 조세재정연구원의 법인세 인상이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한 자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때 했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보고서에서 23%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OECD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23%가 최적이다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예, OECD 평균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동연구에 의하면은 다른 조건 일정하도 가정할 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면은 세율을 올릴수록 그 세수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더 커진다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미 최적의 법인세율 23%를 지금도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개별 나라마다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23%에다가 지금 법인세율 지방세 합쳐서 지금 24.2%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최적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또 지금 올린다는 게 과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지금 득이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지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부총리께서는 지금 법인세율 인상도 우리 경제에 특히 경제 주체 기업들의 지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들에게 과세 대상의 기업이 되는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까는 어떻게든지 이제 생산성 증가나 이런 것은 커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업의 투자나 또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는 이제 그와 같은 세원 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를 푸는데 노력을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인상했을 때 세수가 지금 오히려 감소한다는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지금 우려를 지금 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칫 지금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 현재 지금 카드사한테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라라는 법안을 낸 게 있죠. 네, 이번에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부담들이 지금 소비자한테 전가될 부담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제출을 했는데 네. 일부만 더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 제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생각입니다. 자, 카드사로서는 업무 부담 늘어나고 비용 들어가고 인력 소요 들어가고 당연히 비용 발생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카드사가 개인 정보를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지금 과세 정보 비밀 유지 부분하고는 또 충돌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뭐 걱정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이게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가맹점들은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되면은 매입자가 지금 내는 게, 가맹점 자체가 내는 게 아니니까 현금 매출을 선호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카드 사용은 줄어들고 지금까지 카드 사용 늘리는 것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 대상 업종에 이제 업종의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업종이 유흥 주정업 뭐 이런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금 사용 빈도가 지극히 제한적인 업종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 부담을 지금 소비자한테 전가할 우려가 지금 적잖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카드사들로서는 이런저런 요구사항도 있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국가에서 해야 될 책무를 부당하게 지금 떠넘기는 게 아니겠느냐. 저희가 그 시행을 1년 유예를 했는데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연 위원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표 주세요. 올 한 해만 기재부에서 공식 파견 외에 공공기관에서 18명을 편법 파견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전부 다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더 문제인 게 민간 전문가 파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공무원 임용 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또 기재부 업무망과 메일 사용 권한을 줘서 정보통신 보안 업무 관련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더구나 예산실에 10명, 또 공공정책국에 5명이 파견돼서 업무상 이해관계자 파견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실 등의 이제 업무가 많고 힘든 것은 알지만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인력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바쁜 시절에는 좀 기재부 다른 데서 인원을 좀 충원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개선 방안을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서류를 보고해 주세요. 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실의 업무 과정에서 저희 기재부 직원들도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일손이 딸려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튼 행안부하고 좀 협의해서 인원 문제라든지 당장 원위치 하고요. 네, 원위치는 다 예.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표 주세요. 지금 정부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월세세 공제를 하고 있는데 10%에서 12%로 올리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다 그러니까 월세 사는 가구 중에 가장 잘 사는 한 5%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4천만 원 이하가 44% 이상이 44%고 또 5천만 원 이상이 21%예요. 5천만 원 이상이면 상위 20%에 해당하죠. 그리고 7천만 원이면은 상위 1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청년들,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인계층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73만 가구, 그러니까 월세 가구의 16%만이 지금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가구 중에서 16%만 저소득층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고소득층 한 5% 정도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5천만 원으로 낮추고 10%에서 높이면 안 돼요. 그 대신 주거급여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월세 적용 대상자를 5천만 원 이하자에서 7천만 원을 이제 14년도에 이제 확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원상 복귀하셔야 합니다. 지금 14년 들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긴축소는 하여튼 좀 신중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요. 법인세 얘기들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제출하겠는데요. 지금 2천억 이상 25%로 하게 되면 세수 효과가 2.6조 원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표 주세요. 예. 예, 표를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3천억 정도인 법인을 내 경우에 보면 개정 전후에 겨우 실효세율이 1% 딱 오릅니다. 그러니까 2천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죠. 근데 2012년 기준에 주요 국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시면 미국 22%, 일본 22%, 캐나다 24%, 영국 25%, 한국 16.8%입니다. 예, 다음 표 주세요. 정부 개정안대로 2천억 이상 25%로 올렸을 때 실효세율이 몇 %로 올라갈 것인지 그 계산해 보셨나요? 네, 2%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한 1% 오르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던 것을 환원하는 안,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안으로 2단계로 해서 했을 때도 겨우 19.7%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자연세수, 초과세수 이걸로 다 의존해서 세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과학세정이 아닙니다. 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돈 낼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또 주세요. 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4단계인 나라 없어요. 자, 그 1단계로 하는 나라가 23개국, 2단계로 하는 나라가 9개국, 우리나라처럼 3단계로 하는 나라 또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4단계로 합니까? 3단계로 유지를 하시고 25%로 올리십시오. 저는 제가 제출한 안은 2단계로 옛날처럼 회복하는 것이지만 우선 그 이전에 3단계로 하시면서 25%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 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정부 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세소위에서 열심히 할까요? 네,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 법무부가 어제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네. 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최고이자와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같은 이율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법정 최고이자율이라는 게 국민, 기업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인데 왜 대부업만 특별한 고이자를 인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지금 대부업 최고이자 인하를 추진 중인 것이 맞죠? 네, 같은 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총괄부처인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두 가지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표요. 자, 노란 우산 공제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어서 향후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이거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부동산 임대업 플러스 근로자인 사람들도
이거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15년에 엄청나게 이게 늘어났습니다. 한 50% 정도 늘었어요. 네. 이 제도, 이런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고치셔야겠죠? 네. 이제 그 개별법에서 가입 대상을 이제 규정을 한 이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시죠? 노란 우산 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시죠?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대상 이제 규정한 이제 개별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표 주세요. 다음 표 아니고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94년에 목적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연장 법안 발의할 생각 없다라고. 이게 내년 말에 일몰 예정인데요. 좀 이 부분은 좀 아시나 좀 여러 부처와 같이 많이 관련돼 있거든요. 교특, 애특, 환특 다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정부 입장은 부처 간 협의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예산을 내년 초면은 막 짜기 시작할 텐데 그 일몰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하셔야 되고 그거를 연장할 아무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내년 말 일몰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부가 좀 입장을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좀 더 촉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몰 연장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폐지 법안 발의하지 않는 것이 맞는 방향인 건 맞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부처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좀 협의를 좀 마친 뒤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 거듭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 해서 7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이크가 꺼지면 얘기해봤자 안 들리거든요. 아주 어색한 장면만 계속 연출됩니다. 가능하면은 마이크가 켜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부총님께서는 비교적 짧게 지금 네,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조금 익숙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오늘 그 참고인들이 나오셨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가상화폐 피해운동 방지 모임에 우리 최원희 참고인님 어디 계십니까? 네. 그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 그래서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피해 방지 모임이 지금 한 몇 명쯤 됩니까? 가상화폐 피해 방지 모임. 글쎄, 뚜렷한 어떤 모임으로 구성된 거라기보다는 그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공지하는 운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전체 회원이 약 한 3,000여 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예, 많이 계시는군요. 근데 언제 그 가상화폐에 그 투자랄까 하셨어요? 제가 접하게 된 것은 2013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것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출시되었거나 출시 중인 가상통화가 약 6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600개 정도 되죠. 그때는 비트코인에 저걸 하셨습니까?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SNS 광고권을 빙자한 가상통화를 주겠다라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로 그 피해 사례들은 좀 어떤 것들이 한두 가지만 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77세 김모 할머니 사례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는 수십 년 전에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실상 이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일반 SNS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분인데도요, 지인 관계인, 자주 놀러 가는 화장품 가게에서 사실상 이런, 가상통화를 가상통화를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돈 벌게 해준다. 라든가, 이런 고수익, 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유인을 해서 약 한 2억 원을, 투자를 했다가 더하여서 또 다른 U 플러스 코인이라는 곳에 4,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소개인은 지금 잠적하여서 보이지도 않고 속만 태우고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지금 그런 피해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뭐 뚜렷한 그 성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규제도 없고. 그리고 예, 정부에 아쉽게- 바라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쉽게도 지금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그 뚜렷한 주관 부서도 없고, 특히나 그 처벌법은 현재 방문 판매법과 유사수신 규제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두 가지로 주로 그 외에 또 사기죄 뭐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기죄는 사실상 그 공소 유지가 어려워서 방판법과 유사수신 규제 행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유사수신 행위가 가지는 그 개정이 되면서 제2조 네 가지 항목으로 특정을 하여 놓아서 손쉽게 일당들과 공모해서 원금 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하면은 거의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리 또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고 있는 우리 이정아 참고인님 지금,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빗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빗썸이 지금 가장 큰 거래소인가요? 가상화폐? 네,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몇 번째나 됩니까? 3위권 이내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3위권 이내에 3위권 이내, 세계적으로 3위권 네네. 이내. 엄청나게 큰 거래소인데요. 하루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달 평균으로는 7천억 가량 됩니다. 7천억이요? 네네. 이전에 어떤 보도 자료에 하루 거래량이 코스닥의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2조 6천억 정도 거래가 됐다는. 네, 지난 8월 19일 기준으로 2조 6천억 원 가량 거래가 됐었고요. 그날 하루가 좀 코스닥 그걸 넘어섰던 날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보통 7천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거래소에서 지갑 주소만 알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까지도 자유스럽게 이 송금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부정적인 면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거나 또 앞으로 전망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가상화폐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글로벌라이즈 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통화이다 보니까요. 꼭 국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전 세계, 그러니까 저희 빗썸이 그래서 3위권 이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가상화폐뿐만이 아니고 가상화폐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저희가 단순히 이제 빗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올 초부터 신규 채용한 인원이 이미 300명이 넘어서고요. 그리고 신규로 저희 쪽에 한 달 평균적으로 20조 원 가까이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거래소가 위주인 회사이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솔루션 업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국내에 수십 개가 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신규로 창출할 부가 수익이라던가 아니면 신규 그런 직장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증여라든가 네. 또 해외 또 자금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이런 구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정적이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범죄적이나 이런 것들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지금 농후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적절한 규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에서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이용자의 정확한 본인 신원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 업종 자체도 아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것이 네. 가상화폐라는 것이 송금의 편리성이나 가격 폭등 그리고 이제 이게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투기화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증여 문제라든가 또 이 해외 밀발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그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 보면은 이 지금 뭐 호주라든가 영국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서 이 제재할 수 있거나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그 법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금융위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게 금융위 차원에서 이게 범정부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지금 이게 이 거래량 자체도 코스닥을 넘어서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기재부 차원에서 이것은 그 우리 경제의 한 측면으로 놓고 이것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법적 성격을 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격 규명을 바탕으로 이 규제적 측면이나 이 신기술적 측면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패러다임에 입각해가지고 과세 여부라든가 육성 방안 그리고 부작용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좀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가 좀 이것을 좀 정말 그 정책의 우선적으로 좀 놓고 이것은 당치 현안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저 의원 의견에 동일하고요.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까 두 분 그 참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그 분야로서 이 확장성이 많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ICO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 규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위가 그 TF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검토를 해왔고, 최근에 이제 가상통화 대응 방향을 9월달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 금융위 TF에 저희 기재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좀 봐서 이게 금융위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총리 어제 이어서 고생하십니다. 예. 그 부총리께서는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이번에 국회에서 특히 이 기재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부 안대로 뭐 네. 통과를 시키도록 최선을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반대하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재부에서 보시기는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무슨 수로 우리가 나중에 표결을 하면 제가 보기에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이라는 게 이게 정말 민감한 건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예?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 부분을 가지고 정권 초기에 부자하고 대기업 일부 소수 부자 대기업만 세금을 거두는 걸로 이렇게 딱 방향을 잡고 왔으니까, 이게 이제 일부의 야당에서는 또 담배세는 내리자 그러고요. 또 뭐 일부 구간의 세금은 내리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인세 소득세를 정부가 갖고는 한 대로 과연 통과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보면 178조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178조보다 훨씬 더 들 거다라는 거 하고요. 정부가 100조 가까이 아껴서 가지고 돈을 마련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뭔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그게 전부 다 보면 기재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뭐 이제 얼기설기 짜놨어요.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금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고, 부총리 평소에 뭐 어제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더니 오늘 답변은 굉장히 답답하세요. 세제실장님도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그냥 주어진
뭐라 그럴까요? 이 틀 안에서 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기재부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요. 우리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좀 178조라는 이 국정 과제 내지는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걸 가지고 뭐 그냥 국감 시간에 이렇게 서로 그냥 찬반하고 법인세를 올려야 될 이유, 올리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이 달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만 하더라도 2012, 13, 14에 세금 엄청나게 안 들어온 거 아시죠? 그러다가 15, 16, 17에 잘 들었어요. 근데 세금 지금 잘 그치는 게 이게 계속 갈 것 같으냐. 제가 어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지나면요. 2020년 지나면 군대에 오는 젊은이들 숫자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해요. 2020년 이후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자본이 내는 세금, 노동이 내는 세금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세수도 그때부터는 떨어질 거다는 그런 예측도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세수 잘 거치는 게 이게 계속 아무리 뭐 세무조사로 쥐어짜고 아무리 뭐 빅데이터가 있고 이래도 이게 뭐 부동산에서 만약 큰 영향을 받쳐가지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취업자 수가 떨어지고 고령자 수 많아지고 복지 지출은 뭐 지금 약속해 놓은 거 다 늘려놔야 되고 이런데 어디서 도대체 세금이 들어오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22%, 25% 다 30%, 38%, 40% 이 숫자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올해 말쯤 가면 예산 통과시킬 때 뭐 적당히 타협해서 아마 통과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첫 부총리를 맡으신 김에 아까 우리 정병국 의원님,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지금 야당들이 동의를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부총리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여당하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세무는 복지가 가능하냐 마냐에 대해서 저도 뭐 옛날에 말 잘못하고 고생 좀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정치적인 지금 제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차라리 부총리께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겠다. 뭐 대화의 자리죠. 결국은 대화의 자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약속한 거 국정과제 뭐 100대 국정과제인가 그거 금과 옥조처럼 지켜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제 17만 4천 명 고집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다 고집하지 말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소방공무원 더 뽑고 싶고 사회복지 더 뽑고 싶고 경찰 더 뽑고 싶으면 아니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가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놓고 경중과 완급을 따져가지고 새로 짜지 않으면 아마 계속 다람쥐 처바퀴 돌듯이 돌 거다. 그 지적을 꼭 하고 부총리께서 오히려 그냥 정치권에서 특히 이 청와대와 여당이 던져준 그 숙제 안에서 맴돌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실 거다라는 그런 좀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충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많은 그 심의 과정과 이제 그 논란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또 김성식 의원님이나 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방향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22에서 25로 올리는 거 그게 완전히 그냥 뭐 거의 제가 보면 100% 정치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법인세 정치 이슈로 됐기 때문에 제가 기재부 부총리께서 혼자 못 푸실 건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는 차라리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그냥 물어보만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박스라는 거 아시죠? 네네. 우리 뭐 규제 샌드박스 그러듯이 그렇습니다. 특허 박스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분을 좀 어떻게 손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까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구글이나 뭐 우리나라의 누진세인데 그 누진도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소득세 경우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이 병존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플러스 효과가 많도록 이제 노력을 그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효과가 많을 것 같다. 합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전 산업의 임금 평균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뭐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예.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정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99년에서 2016년까지 이쪽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지금 살펴보니까 최저임금 1% 인상했을 때 전 산업 평균 임금 0.55%가 인상된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성장이랄지 고용에다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0.12%, 고용은 0.1%포인트씩 각각 지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부총리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 오히려 최저임금 향상이 우리 경제에 순기능을 더할 것이다.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서 최저임금에 따른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산 코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그렇지만은 정부는 그것이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록인데 지금까지 실증적인 분석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뭐 올리질 않았으니까 실증 분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연 최저임금들을 쭉 인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났는지 실증 분석도 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아마 이렇게 큰 폭으로 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좀 해놓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분석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의 이제 생산 코스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의원님 말씀이 이제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 자료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라든지 또는 그 양극화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있지는 않고 단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자료가 없이 지금 했다는 것 대단히 참 유감스럽고요. 자, 이 2015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자료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여기 오시기 전인데 세제실장은 알고 계시죠? 네. 2015년대 조세재정연구원의 법인세 인상이 과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한 자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때 했으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보고서에서 23%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OECD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23%가 최적이다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예, OECD 평균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동정부에 의하면은 다른 조건 일정하도 가정할 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하면은 세율을 올릴수록 그 세수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더 커진다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미 최적의 법인세율 23%를 지금도 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개별 나라마다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23%에다가 지금 법인세율 지금 지방세 합쳐서 지금 24.2%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최저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또 지금 올린다는 게 과연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우리 경제에 지금 득이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지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결국은 부총리께서는 지금 법인세율 인상도 우리 경제에 특히 경제 주체 기업들의 지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들에게 그 과세 대상의 기업이 되는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까는 어떻게든지 이제 생산성 증가나 이런 것은 커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투자나 또는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는 이제 그와 같은 세원 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를 푸는데 노력을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인상했을 때 세수가 지금 오히려 감소한다는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난 정부, 우리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왜 망했을까 복기를 해봐요. 그런데 지금 김성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꼼수를 쓰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한 길을 뻔히 보면서 왜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는지 답답하게 그지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전에 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그렇게 소신 없는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좀 소신을 가진 국무위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길이 또 문재인 정부를 저는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제가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178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산정 근거를 내달라라고 했더니 기재부에서 온 답은 국정과제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은 국정자문위에서 소요 추계하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별도 세부 산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우리 부총리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78조든 8천억 정도만 맞춰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쭉 추계를 해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이것을 과소 추계를 한 것도 있고 제 분석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총 합쳐보니까 약 207조 9천억 정도가 나와요. 이게 의도적으로 축소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추계를 한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기재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우리 부총리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은 너무 궁색해요. 그 궁색한 거는 우리 부총리님의 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의원들이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는 전부 다 이 법인세 증세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성식 의원 말씀대로 솔직해져야 돼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153조에 대한 공약 가계부를 증세 없이 하려고 그러다가 꼼수로 했던 것이 담뱃값 인상이고 또 뭐예요?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다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말 정산파 등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면세자를 더 늘려주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늘리고 있는 법인세도 지금 나는 부총리께서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 대상이 129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좀 더 걷겠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저는 도저히 그 마인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핀셋 증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표적 증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아니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법인세를 걷게 되면은 법인세에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장들 아닙니까? 50%는 다시 국민에게, 그때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게끔 된다. 이런 관점에서 129개 상위 그룹에다가 물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면 이런 답은 아니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 부총리님의 소신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답을 해요? 저는 이 지금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7만 4천 명 공무원 충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추계해갖고 전대 낸 그 인건비가 5년간 19조예요. 그래도 5년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퇴임하는 30년 뒤에는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연금까지 따지게 되면은 704조가 들어가요. 무려.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이거 계산하는 겁니까? 저는 필요한 공무원 늘려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 일자리 늘려야 된다, 공공 일자리 늘려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역아동센터가 1150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 1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민간 베이스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 운영비를 대주고 있어요. 한 운영 센터에 보통 센터장이 있고 복지사가 한 명이 있는데 거기에다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월 얼마 주는지 아세요? 지금 473만 원 줘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거기 근무자에 대해서 권장 임금이 150만 원 이상은 받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를 이 급여에서 깎아가지고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으니까 박근혜 정부 이 4년간은 어땠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쭉 봤어요. 내국세가 4년 동안 24%가 증가했는데 담배세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61.9% 늘었고 소득세는 44.9% 늘어난 데 비해서 법인세는 18.8% 늘어난 겁니다. 이 법인세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요. 이게 뭐 무슨 그 세수가 늘어난 게 전부 박근혜 정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 최저한세율 올린 거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정부 개정안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야당이 예산안 붙잡아 놓고 민생 발목 잡는다는 욕 먹어가면서 최저한세율 그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그 1% 2%씩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 없었다면 법인세는 이렇게 늘지도 않고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특히나 그 소득세 중에서도 이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노령 은퇴하면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근로소득세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42.1%가 그러니까 서민 중산층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확 늘었는데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배당소득세, 뭐 기타소득, 이자소득세 이런 거는 전부 이 근로소득세 증가분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소득층에서도 이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왔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 조세 부담률도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8%대로 내려와 있고 16년도에 조금 올라서 이제 19%대를 회복했네요.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조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이게 이제 그 세후 진위계수 개선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고소득층과 또 고소득 이 대기업법인 고소득법인에 대한 세율 조정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상황에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소득층 또 고소득 법인에 대한 이 증세를 통해서 이 조세 부담률을 적어도 20% 이상 이렇게 올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이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걸 이제 하위 20% 소득계층 대비 상위 20% 소득의 이를 비교해 보면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17.6배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점차 그 소득 격차가 증가해 왔고 그래서 사실 그 소득세율 최고세율 같은 경우도 이 비교를 해보면 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동구권 단일세율 국가 또 이 국세 비중이 낮은 연방 국가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OECD 국가 평균이 한 47%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최고세율이 낮은 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가 인하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수 국가가 인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OECD 국가 중에 11개국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국이 인상을 했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또 2만 불 정도 수준 되는 우리하고 소득 수준도 비슷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그 나라들이 약 평균 한 2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사한 나라들에 비해서도 다소 좀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한 2% 정도 올리는 그런 이 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든지 법인이든지 면세 비율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의원님. 47%가량 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시죠? 네. 자, 그런데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센터당 평균 90여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이런 데 늘려줘요. 이거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야 될 때 한다라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도 없고 종합적인 조사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그러시잖아요. 답이 없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필요한 데는 돈 써야죠. 근데 정작 돈 써야 될 때는 쓰지 않고 그러면서 과하게 지금 제일 먼저 이것을 손봐야 될 거는 저 공공 부분 구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은 쓸데없는 데에 인력이 넘쳐나고 꼭 필요한 일자리에는 우리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구조 조정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걸고 있는 100대가지 이것부터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전 정부 꼴이 그대로 납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망치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당 의원님들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 이러겠어요? 네? 야당이니까 여당 잘못되라고 대통령 잘못되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쓴소리 하지 않고 덜렁덜렁 넘어가면 나라 망하고 국민도 고통받고 정권 망하고 하는 거예요. 정권 성공한 정권 되시라고요. 제발. 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는 거는 쓰임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178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계가 된 건지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 구조조정을 하는 게 나는 우선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분의 구조개혁 없이는 이 세출 구조조정 불가능하다. 이 칸막이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같은 부처 내에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에 안 돼요. 어떤 예산이 어디에 장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되나요? 네? 근본적으로 이거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제 개편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놓고 재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더 낫고, 예?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세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반 이상, 그러니까 반에 가까운 수가 지금 세금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전부 다 누릴 복지는 다 누리겠다고 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야당 의원들도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해주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과제가 이게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발목 잡는다 욕하겠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발목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안을 가지고 나오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국회 전까지 정부가 약속한 바대로 공공부분을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건지 하는 안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 저희들이 내년 예산 짜 드릴 것 아니겠어요? 하시겠어요?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국정 운영 경험이 있으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국정과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정기획 자문회의하고 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여기 이제 참여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애초에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나 또 저희 재정당국의 어떤 재정 기준이나 준칙에 따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의견을 많이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정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추계나 우선순위 면에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계속 롤링 플랜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가 양적인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질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 조정은 단순히 세출 구조 조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 구조 개혁까지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정원 내에서 이 구조 개혁국을 2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적 구조 조정을 정말하고, 이것이 또 어제 오늘 말씀 나왔던 혁신 성장의 또 다른 동전의 이면입니다. 이런 구조이 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공개혁 부분도 저희가 일자리 로드맵 만들면서 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어제 조금 신축적인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이 공공개혁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우선 예산 편성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 후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특히 이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이 공공부문, 이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세제 개편 문제인데, 저희도 생각하러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세제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금년 예산 과정이나 또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 근무자들이 한 9,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 하에 가지고 적당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530만 원 정도로 올렸어요. 근데 그걸 기재로서 다 깎은 거예요. 예? 내년 예산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데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런 데를 합당하게. 그게 저 의원님 그 마이크로 이제 한 사업까지 일하시면은 예 저건데 예.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얘기가 이게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건데도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공적 부분에서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 지역아동센터가요. 그 처음에 민간 차원에서 NGO 단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적 발상으로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만큼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뻔해요. 제가 봐도.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공적 부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민간 차원에서 해야 돼요? 아니 출산율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누가 돌볼 거예요? 방과 후에.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돕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당하게 국가에서 저출산 예산 매년 시도시킨다는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 써야지. 안 맞잖아요. 예,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의원님.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 이제 공부방 내지는 놀이도 같이 해주는 것인데, 제가 지금 아까 1,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국에 한 4,000개, 예, 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국장할 적에 제가 그 관악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당 한 100만 원 정도 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그 후에 예산실 또 실장하면서 그 돈을 늘려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는데 지금 한 600만 원까지 받을 겁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후죽순처럼 또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90% 한 하위 10% 정도는 뭐 최근 제도는 제가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만 한 90%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워낙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에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 별도로 네, 그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만나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병국 의원님 질문에 답 주시면서 한 가지를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 내놓는 그 세법 개정안이 정부의 향후 5년 동안 그 세법 개정, 그러니까 세제 개편의 모든 걸 다 가져온 건 아니죠. 이렇게 앞으로 지금 정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세 재정 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면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성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조세 부담률과 또 이 법인세 문제, 소득세 문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조세 부담률이 MB 정부 이후에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18%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19% 이상까지 올라갔던 게,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 비중이 한 2010년에서 1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 비중이 그 이전에는 소득세보다 높았는데 2011년부터는 이게 하락을 해서 2012년 이후에는 이렇게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이 추세가 이렇습니다. 과연 이제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가계 소득이 많아져서 법인 소득보다 많아져서 이렇게 이 세금을 가계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가계 소득과 법인 소득 비중을 봐도 이제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소득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에 가계 소득은 하락 추세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법인의 경우는 일테면 담세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해 주는